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자신의 조현병 때문에 이혼하려던 고민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조언을 해주어서 좋은 결과가 온 기분 좋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친가 외가 모두 정신병력은 없습니다. 그 흔한 치매도 없었어요. 양가 모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만 살아계신데 아흔이 넘으신 할머니도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제 증상이 정신병일 거란 상상은 못했습니다. 법대는 나왔지만 사시에는 큰 뜻이 없어서 법률사무소에서 어시하다 사무장으로 일한 지는 4년째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똑똑하단 소리도 많이 들었고 아이들 키울 때도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조현병이라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나 욕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그 길로 다른 정신의학과도 가보고 뇌신경과도 가봤는데 결국 결론은 조현병이 맞았습니다. 처음 증상은 이명이었습니다. 3년 전이었고요. 지금은 이명이 아니라 환청이 들립니다. 그 다음은 환각이었습니다. 뭐 귀신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제가 있는 공간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마치 TV 프로그램이 예능이랑 시사 프로그램의 톤이 다르듯 같은 공간인데도 갑자기 엄청 낯설고 불안한 곳이 되어버려요. 세 번째는 끝이 없는 의심이었습니다. 피해망상에 가까웠어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일종의 직업병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사무장님은 의심이 진짜 많아서 이게 천직이라며 농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의심이 남편한테까지 향하고 아이들에게도 향하고 약을 먹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의심들입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빼돌렸다거나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놓고 먹었다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처음에 조현병이란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을 때 남편은 괜찮다며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막막한 눈빛과 떨리던 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단이 확정된 지는 지금 반년째이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그만뒀습니다. 생계 때문에 남편이 일을 하고는 있는데 전보다 훨씬 집에 일찍 옵니다. 그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불안해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해합니다. 저도 약 먹고 안정 찾기 전까지 많이 무서웠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위험할까봐. 아이들은 제가 집에서 쉬면서 같이 있으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예쁜 모습을 보면 볼수록 확실해집니다. 제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요. 전 이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것이고 남편한테 큰 짐이 될 것입니다. 혹여 남편이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기라도 하면 이 소중한 애들한테 제가 짐이 되겠죠? 지난 6개월 동안에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진짜 제 가족을 떠나 혼자 된다는 것이 너무 무섭고 한편으론 억울해서 입 밖으로 내질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약 끊지 않고 잘 케어하면 정상생활 가능하다고 얘기해 줍니다만 그렇다고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느낄 불안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제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이혼하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아예 혼자 살아보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이 병을 안고 혼자 살아낼 방도가 뾰족히 생기지 않는 이상 그건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거 압니다만 그 방도가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친정 부모님과 지낼 계획이에요. 남편에게 어젯밤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미리 서류도 다 작성해 뒀고요. 재산은 적금과 연금만 분할해 달라고 했습니다. 화부터 내더라고요. 예상했습니다. 울기도 하고 결국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초2 딸은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오늘 아침부터 학교 다녀와서도 계속 제 눈치를 보네요. 남편은 제 카톡 다 익십 중입니다. 전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요. 이혼하기 위해서 병세가 악화된 척을 한다거나 아이들을 위협한다거나 남편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눈치 못 챌 남편도 아니고요. 소송을 해야 하나 싶어서 일하던 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 전화로 상담을 해봤습니다. 질병으로 이혼하는 건 가정법원에서 잘 진행이 안 된답니다.
환자가 이혼소를 제시해도 그 내막에 상대 배우자의 심리적 압박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많이 따져보는 케이스라 일이 엄청 길고 험난해질 거랍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소송 걸려면 가정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는 게 증명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고 지금부터 별거를 한다고 해도 진짜 이혼을 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남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짐 싸들고 나가버리는 방법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단지 그럴 경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협의하에 생긴 상황이 아니라 엄마가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 이러나 저러나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를 남편이 보듬기에 힘이 들리라 생각돼서 별거라도 남편이 받아들일 수 있게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니 이혼마저 제 이기적인 마음인가 싶습니다. 솔직히 제 정신을 믿지 못하겠어서 어떤 선택도 결정도 다 어렵습니다. 지혜를 좀 나눠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입니다. 어제 신랑이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새벽까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댓글들에서 우려하신 대로 이혼을 해서 내가 이 가정에서 도려내줘야 한다는 판단은 제 목숨과도 같은 제 새끼들을 제가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망상인 듯 합니다. 아마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사 사건의 판례 등의 자료를 수집하면서 상당한 양의 사건을 접했을 때 저도 모르게 내적으로 일종의 편견과 극단적 불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접했던 사건들은 조현병과 관련한 극히 일부 일반적이지 않은 최악의 상황들이었지만, 제가 약만 잘 먹고 관리만 잘 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저를 그런 상황에 이입시켰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더불어 제가 평생 일에 애정을 가지던 사람이라 현재 우울 증세도 합세한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던 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더 열심히 치료받겠다 했습니다. 약을 먹는 것은 곧 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란 생각으로 꾸준히 복용 중입니다. 사실 복용 초기에는 멍해지는 정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닌 느낌이었어요. 제 커리어에 상당한 애정과 자부심이 있었는데 제 능력이 약 때문에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접했던 여러 사건을 통해 약 복용 중단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알고 있어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스스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오라며 감사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약 용량은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그날그날 컨디션이 종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정심이란 게 갈수록 바닥이 나네요. 우선은 쉬고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고 내 품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매 순간을 눈에 담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며 진정한 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현병이 발현한 후천성 케이스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 2세에게 유전될 가능성 거의 없으니 걱정 말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 사건이 아무래도 남편과 연관이 있다 보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남편이 저에게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치료받아 보려고요. 혼인 중 남편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전 이미 남편에게 돌봐야 할 사람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미안함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은 사랑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고 싶네요. 그게 남편에게도 서로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모두 제가 병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말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상태가 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너무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스니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된 경우네요. 진심이 담긴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제가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 일신사 채널의 사연자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일신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김장에 잘 안 오던 쓰니님의 친정오빠 부부에게 친정어머니가 시원한 결단을 보여주셨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쌀쌀해지고 김장철이 다가오니 작년 김장할 때가 생각이 나서 글을 보내요. 나름 사이다라서요. 작년 김장날 저희 친정엄마가 드디어 결단의 탁자를 베었습니다. 저희 새언니 김장하는 날 와서 김장하고 김치 못 가지고 갔어요. 올해는 저희 엄마가 큰오빠네는 김장날 오지도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곧 40 되는 아줌마예요. 친정과 시댁 모두 서울에 있어요. 저희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 장녀입니다. 오빠 하나 있고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어요. 저희 형제들 모두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서울 아파트에 사시고 시부모님은 워낙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라서 김장은 하지 않아요. 친정에서 김장을 할 때 김치 한 통 시댁에 가져다 드려요. 그 김치 한 통으로 시부모님 두 분이서 거의 반년은 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시댁에 가져다 드리라고 따로 김치 한 통을 주시거든요. 혹시 오해할지 몰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시부모님 김치 한 통 받으시면 한우 세트 친정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김장 때 받은 김치 다 떨어지면 저희 시부모님 저에게 김치 한 통만 달라고 하세요. 친정김치 드셔본 이후로 사먹는 김치 못 드시겠다고 하시고요. 이건 저희 친정에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겉절이 드시고 싶으시면 시어머니가 조금씩 해서 드십니다. 친정은 단독주택이에요. 겨울에 춥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서 아파트로 이사가라 말씀드려도 아파트는 답답하다고 싫어하세요. 마당이 있어서 친정에서 김장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장하는 날은 김장도 하고 제 남동생이 고기도 굽고 해서 먹고 그래요. 김장하는 날은 보통 주말이고 저희 형제들, 조카들 모두 다 모이는 날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김장 당일에 가서 김치 속 버무려서 배추에 속 넣고 가져오면 돼서 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며칠 전부터 저희 부모님은 신경 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렇죠. 김장하는 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문제였죠. 문제는 항상 오빠와 새언니, 매년 김장하는 날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했어요. 안 와도 나중에 와서 김치 가져갔고요. 형제간에 뭘 그런 걸 가지고 불만을 갖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동생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오빠나 새언니가 우리에게 전화해서 김장하는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다 미안하다 정도만 말했어도 불만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빠는 자기가 장남이라는 것을 자주 말하곤 했는데 그 말에는 장남이라 유산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뜻이 은근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 다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부모님 재산은 살고 계신 집이 전부고요. 결국은 그 집은 자기 차지라는 것이죠. 부모님 집을 오빠가 독차지하고 나는 전혀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을 벌써부터 생각하는 오빠의 그 생각 자체가 싫었습니다. 자기가 장남이라고 자기 자식들도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곤 했는데 그것도 싫었어요. 제 아이들과 조카들은 그냥 형제처럼 지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무슨 장남의 자식들은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오빠의 뇌구조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아이들을 저렇게 키워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했고, 아기였을 때는 저를 고모고모 하면서 쫓아다녔던 예쁜 내 조카들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장남이라고 부모님에게나 형제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마음도 없었어요. 오히려 동생들이 더하면 더했죠. 그러면서 매번 본인이 장남인 것을 강조하고 새언니는 매번 자식 자랑만 하고 있으니 저와 동생들은 오빠와 새언니를 대하기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김장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 전부터는 김장 비용을 저희 형제들이 내기로 했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각자 알아서 엄마에게 돈을 드렸는데 5년 전부터는 김장 비용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n분의 1을 해왔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오빠가 장남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으면 김장 비용을 혼자 다 내던가요.
비용은 똑같이 내고 김장날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니 저와 동생들이 불만이 생겼던 거죠. 제 여동생은 성깔이 좀 있어서 엄마에게 오빠네 김장 안 오면 주지도 말라고 몇 번을 짜증내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사람이 너그러워야 한다는 말로 제 동생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는데 그게 어디 되나요? 게다가 김장하는 날 와서 새언니는 자기네 가져갈 것만 하면 더 이상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 형제들이 순하니까 그 꼴을 보고도 별말 안 했지 다른 집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새언니가 하는 짓을 보고 김장 도와주러 온 동네 아줌마가 언니, 맏며느리 잘못 얻었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작년 김장할 때 드디어 일이 생겼습니다. 김장할 때가 다가오니 제 여동생은 또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이번에 또 안 오거나 하면 김치 주지 말라며 짜증을 내는 것이죠. 저도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도 부모님은 큰오빠도 자식인데 어디 그렇게 되겠어요? 엄마에게 말은 했지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김장하는 날 큰오빠가 새언니와 오긴 왔어요. 물론 제일 늦게 왔고요.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무장갑 끼고 일을 시작하더군요. 또 자기네 김치만 속 넣어서 김치통에 담더니 차에 실으려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그거 싣는 게 중요하냐면서 나중에 실으라고 하셨어요. 새언니와 오빠는 김치통을 한쪽에다 놓고는 집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쉬다가 일 끝나니까 나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성격이 급해서 오빠와 새언니 나오라 하라고 하실 텐데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일 다 끝나고 저와 동생들은 차에 김치통을 싣고 있는데 그때서야 오빠와 새언니가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자기들 김치통을 차에 실으려 하는데 너희는 김치 가져가지도 말라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엄마가 오빠와 새언니에게 너희는 그렇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가져가고 싶냐고 괘씸해서 김치 못 주니 사 먹던지 너희가 알아서 해 먹던지 하라고 하셨어요. 저와 동생들은 너무 놀랐죠. 오빠와 새언니가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해도 감싸주기만 하던 엄마였으니까요. 아빠도 놀라시고 오빠와 새언니는 얼어붙어 있고 그때는 놀라서 멍하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엄마는 오빠에게 너희가 낸 김장 비용 돌려줄 테니 그거 가지고 가라고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오빠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요즘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그랬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옆에서 근데 오빠 김장할 때 매번 오빠네 거 다 하면 일 안 했잖아. 매번 그렇게 피곤했어? 이러면서 놀리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생이 새언니에게 언니, 요즘 김치 사 먹는 것도 맛있어. 그냥 편하게 사 먹으면 귀찮게 일하러 안 와도 되고 언니도 좋지 뭐. 이러는데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네요. 엄마가 큰오빠와 새언니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김장하러 오지 않아도 너희들 거 해서 주었고 와서 너희는 너희들 가져갈 김치만 하고 쏙 빠져도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동네 망신스러워서 안 되겠다고 하셨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새언니 하는 짓을 보고 나에게 큰 며느리는 도대체 어떤 집딸이길래 저런 식으로 하냐고 했다면서 망신스러우니 너희들 이제 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오빠는 맨날 장남이라고 강조만 했지 장남 역할은 언제부터 할 거야? 그랬는데 엄마가 저를 째려봤어요.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그래.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결단을 내려줘서요. 그날 저녁에 동생들이랑 단톡방 따로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엄마가 오늘 정말 큰일 하셨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희 오빠가 염치도 없고 제멋대로인 것이 부모님이 장남이라고 떠받들어서 그런 것도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불만이 쌓이다 보면 우리 형제들끼리 의상할까 걱정돼서 오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톡방에서 동생들은 부모님 원망도 좀 했어요. 참다가 이렇게 크게 일을 벌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했으면 다들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작년 김장 때는 시원했습니다.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김장 다녀오면 며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했었는데 기분 좋은 근육통이었죠. 이번 김장 때는 저희 엄마가 오빠네 오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빠가 잘난 척과 허세로 동생들 우습게 생각해서 그렇지 마음은 정말 소심하거든요. 이번 김장 때는 될 수 있으면 전날부터 친정에 가서 도와야겠어요.
보통 어르신들 평생 안 바뀌시는데 이제라도 바뀌셔서 다행입니다. 집집마다 얌체 같은 형제가 한 명씩은 있나 봐요. 저도 시원하네요. 이번 사연은 순하기만 해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던 남편이 답답해 보였는데 반전이 일어난 사연입니다. 후기도 사이다 감동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답답한 남편을 둔 어떤 분의 사연을 보고 저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제 남편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기보다는 순하디 순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단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든 지인들과의 사석에서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오히려 제가 흥분을 하고 화를 못 참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별 감흥이 없는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시댁 식구들과 밖에서 식사를 하면 꼭 남편이 계산을 합니다. 신혼에도 어쩌다 한 번은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왜 매번 당신이 계산을 하냐고 해도 내가 오빠인데 뭘 이런 식이에요. 남편이 사람은 좋아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곳이 많긴 한가 봐요. 두 개의 모임을 나가는데요. 하나는 지역 정치 모임이고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친구들 모임이에요. 친구들 모임에는 가족들을 동반해서 모이기도 하거든요. 그 모임에 가보면 남편 친구들이 남편을 놀려먹곤 해요. 남편 살찐 거 같고 놀리고 말꼬리 잡고 놀리고 처음에는 남편 친구들이 다 같이 서로 놀리고 웃고 떠들고 해서 예능 프로그램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서 그 분위기가 재밌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 여러 번 가다 보니 놀림의 대상이 되는 빈도수가 남편이 가장 많은 거예요. 슬슬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걸 뭘 어쩌냐는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을 누가 무시하면 나도 같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이 남편 친구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은 어른들끼리 있을 때는 무슨 새끼 해도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장난으로라도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비방을 하거나 하는 발언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거나 말거나 남편이 깔아뭉개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으니 그 남편의 친구들 모임에 제가 핑계대고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모임을 남편도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저 친구 좋아서 해벨레하는 남편을 제가 못 나가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저만 안 나갔죠. 그러던 중에 작년 이맘때 남편이 금요일에 퇴근을 해서는 체한 것 같다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토요일이 남편 친구들 모임 날이었는데 그 모임에도 못 가고 집에서 계속 누워만 있더라고요. 소화제를 먹어봐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체한 것 같다 하며 침대에 누워 있길래 저는 그냥 밀린 집안일 하고 아이들 끼니 챙겨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요일도 토요일과 같은 하루를 보냈고요. 월요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체한 느낌이 계속 있다길래 회사에 얘기하고 쉬라고 했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며 출근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사무실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뭔 일인가 했더니 남편이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얘기하고 정신없이 남편 친구가 알려준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남편 친구 얘기로 의사가 남편이 채기가 있다고 한 것이 심근경색이라고 당장 입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심정지가 온다거나 하는 응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심장의 70%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또 심장 이식마저도 고려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좀 더 빨리 오지 그랬냐는 의사의 말에 지난 금요일부터 남편이 채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병원에 와볼 걸. 아니 토요일이라도 아니 어제라도 와볼 걸 하며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의사 얘기로 스텐트 시술을 해봐도 그다지 효과는 없겠지만 일단 시술은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남편을 병원으로 끌고 왔던 남편 친구가 엉엉 울더군요. 누가 보면 꼭 응급실이 장례식장인 줄 알 정도로 슬프게 울더라고요.
저도 울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근데 의사의 말로 봤을 때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말로는 길어야 5년 산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오시고 남편 친구들도 저녁 때 다들 오더라고요. 오더니 얘기를 다 들었는지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남편 얼굴을 보고 잠시 계셨는데 남편 친구들이 연로하시다고 댁으로 가시라고 하며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남편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회의하듯이 얘기를 하다가 친구 한 명만 남고 돌아갔어요. 일반 병실로 옮기고 며칠간 남편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저는 집에 가서 아이들 케어하라며 남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밤에 남편 곁을 지켜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 친구들이 남편을 다른 병원으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 없어서 남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와 얘기를 해보니 스텐트 3개를 하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을 받고 며칠이 지나고 의사가 정말 반가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수술이 잘 돼서 이제부터 술, 담배 하지 말고 약 잘 챙겨 먹고 음식 관리 잘 하면 된다고요. 그 소식에 남편 친구들이 그날 저녁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엉엉 울더라고요. 환자 병문안을 왔으면 환자와 그 가족을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제가 남편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수술 잘 됐다며 안심시켜주고 했네요. 그리고 남편은 며칠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결제하러 갔더니 병원비가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같이 있던 남편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분에게 이러시지 말라고 하며 남편이 알면 제가 혼날 거라고, 그리고 남편 보험 들어있어서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병원비 돌려드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끝끝내 거절하더라고요. 보험금 받으면 남편 몸에 좋은 거 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남편 친구가 남편과 저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병원에서 가져온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 친구가 남편에게 무슨 봉투를 주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또 좋다고 넙죽 받더라고요. 그 봉투 열어보니 5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친구 모임 5명이 100만 원씩 모아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부담도 돼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남편 친구가 저 새끼 저거 바보같이 착하기만 해서 맨날 내가 놀리고 그랬는데 죽으면 어쩌나 했어요. 살아줘서 고마운 마음에 우리 친구들이 모은 돈이니까 그냥 재수 씨가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 친구들이 퇴근하고 다들 저희 집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남편 친구들이 남편에게 괜찮냐고, 몸 상태는 어떻냐고 물어보며 울먹거리는 친구도 있고, 엉엉 울며 살아나줘서 고맙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또 남편에게 장난을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친구 한 명이 야, 내가 아는 심장 전문 동물병원이 있어. 다음엔 거기로 가보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는 또 아, 거기 나도 알아. 그 병원 옆에 내가 단골인 돼지부속집이 있는데 너 심장 이식 필요하면 거기서 내가 실한 놈으로 심장 하나 빼올게. 이러더라고요. 남편 뚱뚱하다고 돼지에 빗대서 놀리는 거죠. 그 말에 남편도 같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날은 왠지 남편 친구들의 그런 말들이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는 남편 친구들의 우정을 알기에 남편이 친구들에게 놀림받아도 남편이 왜 웃기만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후에 남편은 굉장히 피로를 잘 느꼈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녹초가 돼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간이 지나서 남편이 피로를 좀 덜 느끼고 해서 회복이 좀 되었나 보다 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걷기 운동을 하라고 남편에게 말했나 봐요. 그날부터 저녁마다 남편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집으로 와서 저녁 먹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욕하면서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서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화장실에 숨어서 남편 걷기 시키려고 찾아온 친구에게 자기 없다고 하라고 했는데 제가 남편 친구에게 오빠, 땡땡이 아빠 아직 퇴근 안 했어요 하면서 눈짓으로 화장실을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친구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남편을 또 욕하면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친구들 덕분에 남편은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남편 오래 살아야죠. 언젠가 한번 남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병원에 갔을 때 내 놀림감이 사라지는 줄 알고 걱정 많이 했다. 이런 얘기요. 예전 같으면 우리 남편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겠지만 하나도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남편 친구들 놀림감 사라지면 안 되죠. 남편이 더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늙어서까지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네요. 늙어서 꼬부라진 할아버지들이 10대들이 하는 욕을 하며 장난치는 모습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정말 남편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 오빠들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들이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편과 함께 열심히 도우려고요. 착한 남편이 답답해 보이기만 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착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여기저기서 호구짓을 하면서 제 권리도 못 찾고 남한테 뺏겨버리는 멍청이는 아닌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세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신사에 보냈던 글에 많은 분들이 감동적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심근경색 경험했던 분들께서 올리신 댓글도 많이 보이더군요. 요즘같이 날이 쌀쌀해지는 시기에 건강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 모두 금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술 후에는 담배 생각도 전혀 안 난다고 하기는 해요. 본인도 많이 놀랐겠죠. 술도 거의 안 하고 퇴근하면 집에 바로 오고 했어요. 한 1년간은 거의 9시쯤 되면 남편은 피로가 확 몰려와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10시, 11시까지도 피로가 확 몰려오거나 하는 증상도 거의 없네요. 정말 남편 친구들 덕분이죠. 채기가 있는 게 오래 간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남편을 끌고 간 것도 남편 친구들 중 한 명이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도 퇴원 후에 저녁마다 남편 끌고 나가서 공원 한 바퀴 돌고 온 것도 남편 친구들이었고요. 지금도 남편은 너무 추운 날 아니면 매일같이 걷기 운동을 하고 와요. 1년 가까이 남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남편과 함께 공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것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퇴근 시간이 되면 남편에게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와요. 뭐 하냐? 걷기 운동은 했냐? 이런 것을 간단히 묻고 나서 남편에게 이상한 소리 하면서 놀리고 욕하고 말싸움하다가 전화를 끊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말싸움을 했는지 내용을 물어보면 이유도 없어요. 가끔 처음 듣는 욕이 들리는데 물어보면 남편 동네에서만 쓰던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친구와 통화한 내용 녹음 파일 들어봤는데 이상한 논리를 펼치다가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웃긴 예능 한 편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또 재밌다고 친구가 자기를 신나게 놀리도록 더 부추기고요. 남편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재밌어 하는 것이 이해도 가더군요. 하루는 남편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왜 전화했냐고 했더니 오늘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너한테 욕하려고 전화했다 이 새끼야 이러고 남편은 끊어 이 새끼야 이러고 이 내용만 가지고 20분을 싸우더니 서로 잘 자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었어요. 남자들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할 얘기는 없는데 통화는 하고 싶고 서로 그리워하는 친구들인가 보다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서태지 노래를 부르라고 계속 그랬나 봐요. 남편이 무슨 서태지 노래냐고 했는데 계속 불러보라고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에게 수태지 노래를 부르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또 끊어 이 새끼야 이러고 남편 친구는 노래 안 불러주면 안 끊어 이 새끼야 이러고 계속 싸우다가 남편이 결국
남편이 결국 진정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이러고 노래를 했더니 그 친구가 남편 보고 노래 더럽게 못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남들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남편과 친구들의 우정을 알아서 그런지 하나도 이상하지 않네요. 오히려 재밌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친구들 백발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 하던 욕하며 노는 모습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데 남편분은 5분이나 있고 참 부럽습니다. 남편 친구분들 유머 스타일이 딱 제 스타일인데요. 사연은 며느리가 해오는 것마다 툴툴거리던 시모에게 아무것도 해가지 않았더니 시어머니가 말도 못하고 괴로워해서 그 모습을 즐기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댁에 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빈손으로 가는 며느리입니다. 뭘 해가도 고맙다는 말씀 한 번 없고 오히려 툴툴거리시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명절에 시어머니께 이런 거 해와서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 준비해와서 괜히 어머니 심기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번의 명절과 어버이날에도 아무것도 안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은 못하시고 괴로워하는 표정이 참 재밌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어요. 혹시나 시어머니가 시댁에 오는데 아무것도 안 사들고 오냐고 하실 때를 대비해서 대꾸할 말도 준비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기분 상한 티만 내시더군요. 기분 상해서 저에게 말을 잘 안 하시니 저에게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안 들어도 되고 차라리 좋았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명절마다 양가에 봉투를 드렸어요. 작년 추석에는 영양제도 함께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친정부모님 드리고 싶어서 산 것이었고요. 친정에만 하기 뭐해서 시댁도 똑같은 종합영양제를 사다 드린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남편 손잡고 너무 고맙다 하셨고 저에게 어떻게 먹으면 되냐고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제 설명 다 들으시고 나서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 다 드시면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용돈도 고맙다 하시고 그러시니까 드리면서도 기분 참 좋았어요. 문제는 신우와 저에게 보여주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죠. 남편과 신우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고 제가 어머니께 영양제와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뜸 저에게 영양제 그거 먹지도 않는 거 왜 사오냐? 이렇게 짜증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이런 식의 반응이었지만 그때는 좀 심하시더라고요. 신우도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너무 무안하고 화가 났어요. 신우가 바로 자기네는 봉투밖에 준비 못했다고 하면서 봉투를 어머니께 드렸는데 아유 우리 딸 고마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러셨어요. 진짜 1년도 훨씬 지난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그런 모습에 제가 표정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대신 뭐라 해주더군요. 언니가 엄마 아빠 생각해서 사온 건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못 들은 채 하시면서 신우에게 딴소리를 하셨어요. 신우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나도 시댁에 뭐 사다 드리고 욕이나 먹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 왈 고마워하면 또 사오니까 그렇지 이러더군요. 그래도 일단 고맙다고 해야지 언니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쵸 언니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아가씨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최대한 정중한 말투로 이런 거 사와서 어머님 심기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우가 우린 봉투밖에 준비 못했는데 언니는 봉투에 영양제까지 준비해왔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짜 신우 덕분에 그나마 미친 듯이 속상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신우한테 한 소리 들으시고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큰 소리로 여보, 이거 우리 땡땡이가 우리 생각해서 사왔네? 이러시는데 신우 때문에 풀렸던 마음이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부부 사이에 어른들 챙기는 선물 같은 거 여자가 대부분 신경 쓰지 않나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신경 쓰고 준비하는 것인데 어머니는 늘 아들이 해왔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고 저에게 고맙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우 남편한테는 어려워하시면서 저한테는 말씀도 함부로 하셨고요. 그때 친정부모님이 시댁과 아가씨 챙긴다고 작은 선물 세트를 보내셨는데 시댁에 가서 신우에게 그 선물 세트 중 하나 주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대뜸 뭔 신우 것까지 챙기냐고 하셔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챙기지 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니 응, 챙기지 마시라 해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화가 난 것 같으니 신랑이 신우 남편과 함께 애들 데리고 놀이터 간 것이었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신우는 자기까지 챙겨주셨다고 저희 부모님께 꼭 감사하다 전해달라고 하고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다음 명절부터는 저희 부모님을 자기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신우가 이렇게까지 예쁘게 말을 하니 신우까지 안 챙길 수는 없겠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로 괜히 어머니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 없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그때 아가씨 아니었으면 신랑 달달 볶고 신랑과 제가 대판 싸우던지 신랑과 시어머니가 대판 싸우던지 했을 거예요. 작년 추석에 그런 일을 겪고 올해 설부터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정말 기분 상한다고 얘기했고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화가 많이 나서 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에 갈 때 정말 빈손으로 시댁에 갔거든요. 전날 가서 음식하고 차례 지내고 신혼애가 왔는데 그때까지 시어머니 표정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신우가 뭐 사가지고 온 걸 보고 또 엄청 고맙다고 시어머니 난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힐끗 쳐다보셨는데 저는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간다고 나오는데 시어머니 뭔가 아쉬운 듯 하면서도 내색은 안 하시려 애쓰시는 것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대망의 어버이날 전 주말에 보통 시댁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버이날 다음 주 주말에 갔습니다. 어버이날 전 주말에는 친정에 갈 것이라고 시어머니께 전화로 말씀드렸고요. 시어머니 놀라신 것 같았는데 애써 침착하시려 노력하시는 것이 확 느껴졌어요. 저는 모른 체 하고 어버이날 지나고 주말에 시간 봐서 시댁에 가겠다고 시큰둥하게 말씀드렸고요. 어버이날 지나고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해서 갔어요. 어버이날이나 양가 부모님 생신 때는 저희가 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어버이날에는 외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달음식 시켜드렸어요. 배달음식 먹고 인사드리고 집으로 왔는데 시댁에 있는 내내 시어머니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지난 어버이날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도 사연이 있어요. 가끔 시댁에 가면 저희가 모시고 나가서 드시고 싶다는 거 외식 시켜드리고 했거든요. 아버님은 별 말씀 없으시고 항상 시어머니가 고르시는 메뉴로 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당에 가보면 오히려 아버님이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잘 먹었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맛있게 드신 적 없으시고 당신이 해서 먹어도 되는 것들이라고 툴툴대기만 하셨죠. 쓰다 보니 또 짜증나네요. 암튼 그래서 외식도 절대 안 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신랑도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제 의견에 오케이 했었고요. 얼마 전 추석에도 마찬가지로 시댁에 갈 때 아무것도 안 사가고 아무것도 안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거 사와서 죄송하다고 아무것도 앞으로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러라고 하셨는데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으셔서 저에게 말도 잘 안 걸고 하시니까 저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도 안 들어서 참 좋았고요. 이번 추석에는 차례 지내자마자 친정 간다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무표정으로 인사받으시는 시어머니께 저는 더 명랑씩씩하게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댁에는 아무것도 안 사가고 아무것도 안 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에 뭐 해다 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
봉투 드렸더니 아이들 용돈으로 더 큰 돈을 주시더라. 이런 얘기나 하려고요. 시어머니가 저와 세대가 다르고 표현이 서툰 분이라도 매번 뭐만 하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굳이 해드리고 욕먹으며 쓸데없는 인내와 끈기를 키워나갈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이대로가 편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늘에서 내리는 복도 마다할 사람이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은근하면서도 청량감 가득한 사이다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아들은 며느리에게 반말하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존대할 것을 강요하던 시어머니를 가족들 모두와 함께 참교육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다시는 시댁 안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도 하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고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으로 시어머니와 이런 일이 생기니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별것 아닌 일에 꽂히면 주변 사람들 여러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네요. 제 마음에 들게 시어머니가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는 왕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의 닥달에 신랑과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맞존대하는 것으로 합의 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했지만 그냥 밀어붙였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뭐라 하시면 신랑이 막아준다 했었고요.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누구한테 싫은 거 티내고 할 말 딱딱하고 사는 성격이 아닌데 그래서 시어머니께 했던 것이 더 가슴 떨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와 신랑은 동갑입니다. 이제 갓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한 아기 하나 있고요. 결혼 전에는 그런 말 없으셨는데 신행 다녀오자마자부터 저한테 신랑에게 존대하라는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신랑을 부르는 호칭이 자기야였습니다. 원래 동갑이라 친구로 지내다가 사귀게 된 케이스라서 이름 부르고 했었는데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부터는 서로 호칭을 자기로 바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 태어나고부터는 시어머니 앞에선 땡땡 아빠 이렇게 호칭을 바꿨고요. 그리고 신랑에게 존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고 애교도 별로 없는 성격이에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위세에 눌려서 그런지 목소리는 더 작아지고 말을 조심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리고 최대한 예쁜 말만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신랑에게 반말하는 것을 꼬투리 잡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너희가 동갑내기로 친구처럼 지내왔다지만 반말하는 것은 어른들이 보기에 거슬릴 수도 있으니까 존대를 하라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신랑과 저 둘이 맞존대를 하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알겠다고 시원하게 대답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저를 볼 때마다 왜 신랑에게 존대를 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서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너한테 존대를 하라고 했는데 왜 쓸데없이 남편을 끌어들이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존대하고 신랑은 저에게 존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당황스럽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존대하라는 잔소리를 하셔서 매번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께 신랑과 내가 동갑이긴 하지만 나이를 떠나서 부부는 동등한 것인데 서로 존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 여자 위치도 안 배웠냐고 하시더니 낮은 위치에 있는 여자가 존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남편에게 반말하는 꼴 더는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신랑에게 존댓말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면 모르는데 아직 환갑도 안 된 분이세요. 그런데 무조건 저만 신랑을 존경하고 존대하고 대우해줘야 한다는 말씀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런 잔소리를 하고 있을 때 신랑이 나서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부부가 서로 존대를 하면 아이한테도 좋대요.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 앞에서는 내가 신랑에게 존대를 하고 신랑은 저에게 반말을 하는 것으로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커서 엄마는 왜 집에서는 아빠한테 반말하고 할머니 앞에서만 존댓말해? 이럴 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아이가 이런 말을 해서 시어머니께 혼날 것이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아이에게 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 교육상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기분은 좀 나쁘지만 시어머니와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드릴까 아니면 뭔가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답답하기도 했어요. 신랑과 제가 맞존대를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안 되는 것인지 이해도 가지 않았고, 신우도 신우 남편에게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하는데, 신우에게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니, 시어머니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신우와 신우 남편은 3살 차이가 나요.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반말을 하고, 신우는 본인 남편에게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사용하죠.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별 말씀 없으셨는데 저에게만 유독 존댓말을 하라고 하니 받아들이기가 더 싫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신랑이 저를 위해 이벤트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신우 부부도 시댁에 와 있었는데 신랑이 신우에게 너도 아기 태어날 때를 생각해서 남편에게 존대를 해야 하지 않아? 하고 묻더라고요. 신우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에게 존대도 하고 반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 것들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게 아이한테 좋은 것이지 호칭, 존대 이런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요. 남편과 저는 신우 말에 신나게 호응해 주었죠. 부부가 서로 존대하냐 반말하냐 하는 것보다 부부 금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요. 아무튼 시어머니 잔소리에 못 이겨 저와 신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랑이 저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부부가 동등하다면서 서로 존대를 해야 아이 정서에도 좋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랑은 극존대에 가까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또 호칭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신랑이 저에게 자기라고 부르고 저는 신랑에게 땡땡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을 가지고 여보 당신 해야 한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 부부는 자기라고도 하고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이름도 부르고 하는데 신우 부부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셨고요. 아이가 두 돌이 다 돼가니 말문도 좀 트이기 시작했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싫었습니다. 엄마가 누군가에게 혼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이에게 엄마의 위치가 바로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번 달에 신우네를 시댁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는 또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신우가 시어머니께 새언니한테 잔소리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아이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해주는데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고마움도 잠시 시어머니는 할 소리는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신우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참아온 것이 저도 폭발했던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 어머님께 혼나는 거 싫다고 말씀드렸더니 모르면 어른에게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신랑이 나서 주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엄마를 혼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고집을 부리셨어요. 잘못하면 혼나는 것이라고요. 신우가 또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엄마, 언니가 얼마나 엄마한테 잘했으면 엄마가 꼬투리 잡을 게 없어서 호칭 가지고 꼬투리를 잡겠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시어머니께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했어요. 저도 시어머니께 이제 아이가 말도 할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아는데 아이 앞에서 어머님한테 혼나는 거 그만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날 이유가 있으면 아이 앞에서라도 혼나겠는데 매번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혼나니 아이 교육상도 안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네요. 시어머니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니 이러시면서 혼자 소리 지르시고 광분을 하셨어요. 신랑이 우리 땡땡이 이상해질까봐 이제 여기 다시는 못 와요. 이렇게 말했고 저도 시어머니께 신랑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우도 그게 낫겠다고 하면서 얼른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안 돼서 시어머니 전화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하면 편안할 일을 제가 덤벼서 일을 키웠다고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꼬투리 잡는 어머님이 문제이고 저는 어머님한테 덤빈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서 혼나는 엄마 모습 보여줄 마음 전혀 없다고. 신랑이 다시는 어머님 찾아뵙지 말자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더군요. 이제 전화하셔도 의견 대립으로 싸우기만 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전화도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날 신랑이 시어머니 전화 안 왔었냐고 물어보길래 통화 내용 말해주었더니 전화는 왜 받았냐고 앞으로 받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날 시어머니 전화가 왔었는데 안 받았다고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 참으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왕래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생각이 자라나고 있는 아이에게 부조리한 일부터 접하게 만들기 싫어서요. 자식들과 손주보다도 본인 고집이 우선인 시어머니인데 그동안 잘 참아주셨네요. 참을성도 있으시고 생각도 깊으시니 아이가 바르게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연은 어릴 적 친구와 바람난 암덩어리 같은 남편과 친구를 간통으로 집어넣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31살 새색시입니다. 제 남편이라는 새끼가 제 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아기는 아직 없고요. 둘 다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아니 이제 친구도 아니지, 미친이라고 할게요. 그 미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대학생 때 바 같은 데 다니고 20살 때 29살이랑 만나고 1년에 남자가 여러 번 바뀌고 그랬던 애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수성가해서 잘 사십니다. 항상 그걸 부러워했던 친구였지만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 가진 것 없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주는 마음은 진실이 느껴져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구애하고 사랑한다며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결혼할 때 집도 서울에서 잘 나간다는 곳 50평 아파트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고 예물 예단할 때도 남친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처녀 시절에 모아두었던 5천만 원 주면서 자존심 상할까봐 내 남편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나중에 갚으라고 으름장 놓듯 통장 쥐어주었고 그걸로 예물 예단했고 혼수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제 남편 결혼할 때 든 비용 3천만 원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어차피 내 남편 될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니까. 이 새끼 결혼 후에 일 그만두고 저희 아버지 회사 들어갔습니다. 낙하산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엄청 열심히 하고 야근도 하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에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저도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런 새끼가 제 친구와 바람이라니요. 핸드폰에 있던 그 미친의 사랑한다는 문자들 미니홈피 안 한다던 그 새끼 시어머니 이름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야근한다고 출장 간다고 했던 날 그랑 놀러가고 어쩐지 아버지는 그 새끼 5박 6일이라고 했는데 그 새끼는 6박 7일이라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회사 집, 땅, 별장 다 지 거라는 둥 써놓은 방명록에 저보다 너가 몸매가 더 좋고 이쁘다는 둥 널 더 빨리 만났어야 했다는 둥 그년놈들 증거 다 가져다 놓고 어제 저녁에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결혼 전에도 같이 놀곤 했거든요. 둘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에서 만났다고. 제 표정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묻네요. 그 미친이. 증거들 던지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란 새끼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하네요. 그 미친 또 미안하다고 제 남편 사랑한다네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대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년들 만난 지 8개월 됐답니다. 저랑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바람 폈다는 거죠. 더 들을 것 없다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어머님께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라가 참으라고 타이르면서 말씀하시더니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들 못 낳으면 네 말대로 이혼하라네요. 아직 저희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혈압 때문에. 그냥 그 새끼 보고 회사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법원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내 친구와 그것도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닌 내 친구와 뒹굴렀던 남편이란 새끼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겁니다. 그 미친 내 남편 잘 사는 줄 압니다. 제가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집도 남편이 해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있는 경기도 별장도 남편 거인 줄 압니다. 미친 돈 때문에 그러나 본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후기입니다. 어제 친구와 바람이 났어요를 쓴 여자입니다. 뭐가 좋은 일이라고 글까지 쓰고 있는지 참 씁쓸하면서도 위로가 됩니다. 어제 저녁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방명록에 쓴 글, 사진 등등 나름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남자는 한 번쯤 바람 한 번씩 핀다. 너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라 이러네요. 저는 그 사람 믿었고 성실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모습에 만났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 바람을 폈는데 뭔 용서를 하냐. 나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짐 싸서 나가라네요. 여기가 내 집이고 다 내 물건들인데 내가 어디를 나가야 하는 거냐. 나가려면 아범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이 집은 자기 아들 거라면서 짐 싸서 몸만 나가래네요.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놨으면 됐지 왜 집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냐고.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들도 못 낳는 너가 문제가 아니냐고 하시네요. 막말로 무슨 노망이 낳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새끼가 결혼할 때 집을 순전히 자기 돈으로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 새끼 기살린답시고 친구들한테도 이 집 우리 서방이 해온 거라고 우리 서방 능력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결혼 전에 3천만 원 보탰으면서 이 집을 사왔다니요. 그 사람 결혼 전에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해놓고 돈벌이가 없으니까 컴퓨터 수리하는 거 배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랑 결혼하고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이고 하나뿐인 사위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받을 텐데 경영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들어오라고 했고 그 길로 임용고시 때려쳤습니다. 그런 새끼가 이 집을 사왔다고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 화가 솟구쳐서 시어머니를 내쫓듯이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말 섞기도 싫었거든요. 그 길로 그 새끼랑 그 미친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또 같이 오네요. 밖에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암튼 그 새끼 오자마자 질질 짜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그 미친은 그런 남편 새끼 옆에서 왜 그러냐고 나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냐고 질질 짜고 그러니까 남편 새끼는 싫다고 난 조강지처 안 버릴 거라고 너랑은 그냥 즐긴 것뿐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그러네요. 이 말 듣는데 결혼 전 그 사람 모습이 지나가면서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년이 저보고 나 네 남편이랑 잤다고 우리 같이 여행도 갔고 애기도 가질 거라고 네 남편 나 사랑한다고 했고 우리 어제도 같이 모텔 갔다고 제발 이 사람 놔달라고 하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게 글로만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이런 더러운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귀싸대기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미치고 팔짝 뛰면서 이년아 저년아 네가 뭔데 날 때리냐? 네 남편 네가 간수해야지. 네가 간수 못해놓고 왜 날 때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혼해라. 그리고 재산 다 두고 가라고 하네요. 집이랑 별장 이 사람 거니까 다 두고 가라고 위자료 받을 생각 말라고. 역시나 또 모든 게 다 그 사람 거인 줄 알았던 겁니다. 저희 집 제가 중학교 때까지 엄청 가난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 만날 때부터 사업이 잘 풀려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는 저한테 부럽다고 자기는 나중에 유부남이라도 돈 많은 남자 물 거라고 장난과 진심 섞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난 내 남편 기살려주기 위해 이 집 남편이 해온 거라고 했지만 이 집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명의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별장? 그것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별장이야. 이 새끼가 너한테 뭔 말을 짓거렸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사랑하는 이 새끼 한 푼도 없어. 이제 직장도 없어. 아, 결혼할 때 3천만 원 쓴 것 내가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까 그걸로 둘이 잘 살아. 그리고 나 너가 다니는 병원에 이 사실 알릴 거고 너희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미친이 멍하니 눈만 껌뻑거리면서 절 쳐다보네요. 그러고는 고작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그 새끼 붙잡고 흔들면서 사실이냐고 화를 내니까 그 새끼는 또 돈 때문에 만난 거였냐고 따지고 싸우네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그 새끼 짐 싸서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3시까지 법원으로 오라고 하고 새벽이 돼서야 내쫓았습니다. 친구라는 고등학교 때는 경험 한 번도 없다고 하고 다녔지만 주변에서는 수건이라고 소문났던 애였고 간호조무사라는 이 같은 병원에 다니는 조무사 친구들끼리 같이 나이트 가고 원나잇을 일삼고 돈 많은 아저씨들 만나 스폰서 물 거라며 잠자리 가지고 성병 옮아서 다녔던 이었는데 그 더러운 애랑 남편이 그 지랄 했다는 게 진짜 역겹네요. 친구라는 말이 참 재수없을 때도 있네요. 아버지한테 박서방이 회사를 안 나왔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찾아뵙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그 새끼랑 영영 끝입니다. 그이 다니는 병원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전할 생각입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지만 괜히 제 이야기가 입방아에 오르내릴까봐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줬던 5천만 원은 그냥 안 받으려 합니다. 그 새끼도 결혼한답시고 쓴 돈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이글 다 쓰고 난 후에 그 미친한테 전화가 왔네요. 나 때문에 이혼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나 그 사람이랑 그만할 테니까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어제 했던 말 다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무슨 꿍꿍이인지 참나. 그냥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내 인생 알아서 내가 사니까 넌 인생 똑바로 살라고 하니까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짜증나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그 후의 이야기 올릴게요. 마지막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심들은 드셨는지요? 3일 만에 또다시 후기를 쓰게 되네요. 지난 3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다음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난 뒤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 듣고 바로 눈물부터 보이셨는데 아버지는 혼자 계시고 싶다며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슬퍼하면 부모님께서 더 슬퍼할 것 같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녁까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를 믿겠다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며 배는 안 고프냐고 저녁 먹자고 하시는데 참 아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년놈들 저번에 말했듯이 간통으로 넣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그 미친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고등학교를 함께 보냈던 친구이고 많은 추억을 나눈 친구이자 그 새끼는 나의 남편이었기에 이혼은 하되 용서를 하려고 다짐했고 댓글을 본 뒤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년 놈들 내쫓고 난 뒤 제가 바보 같은 게 첫사랑이었던 남편인지라 아무리 강하게 하려고 해도 멍청한 여자인가 봅니다. 법원 앞에서 만났을 때 왠지 모를 눈물이 흐르는데 그 새끼가 안아주더라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들이 그리고 내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이혼 서류 못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제가 신이었습니다. 함부로 깰 수 없는 가정이기에 언제든 헤어지는 연애가 아니기에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인은 왜 자꾸 전화질인지 짜증났지만 뭐라고 짓거리는지 듣고 싶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무 말은 없고 그냥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뚝 끊더라고요. 몇십 분이 흐른 뒤에 모텔 이름과 호수가 찍혀 문자가 오네요. 참나 설마 했습니다. 거기에 설마 남편이란 새끼가 있을 줄. 웃기죠? 저도 웃기고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혹시 몰라 경찰에 전화해서 간통신고를 한다고 한 뒤 경찰과 대동해서 모텔에 쳐들어갔습니다. 놀래 자빠지는 그 새끼, 새초롬한 표정의 그년, 사진 찍고 더러운 휴지 수집하고 그년 놈들 간통으로 신고 고소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더럽게 이용하는 그 새끼에게는 더 이상의 용서란 없을 뿐더러 별거 중에 그와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에 자비를 베풀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그따위 전화나 문자를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 딴에도 생각이란 걸 했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돈 때문에 네 남편 만나보고 싶었고 걸렸을 때는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산 이야기 듣고 망설여 나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네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을 불러 그 짓거리를 했고 그걸 저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었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질을 합니다. 기가 막혔네요. 남편이란 새끼는 저와 얘기하고 싶다고 경찰분께 했다는데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냐는 경찰분의 말은 사람과 하는 거지 짐승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기를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일단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이따위 더러운 행동을 하고 계속 나를 속였다는 것에 모든 걸 수 있는 소송을 다 걸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생 때 이따금씩 집에도 놀러 갔기에 안면이 있었습니다. 땡땡이 친구 아니냐면서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며 반겨주시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고 들어가서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 한 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딸이 그럴 일 없다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냐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를 치더니 사진들을 보여주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할 건 없지만 간통으로 신고했다고 죄송하다고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병원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만 꼬투리 잡히기 싫어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소송을 준비해야 하겠죠. 소송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죠. 아버지께서는 몇 개월 나갔다 오라고 하시지만 거절했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많은 조언들과 위로 그리고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소설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지만 진심 어린 조언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다 보니 외동딸이라면서 그럼 새 식구인데 내 식구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는지요? 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 이겨내기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댓글들 보며 용기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암덩어리 같은 거 잘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쓰니님, 선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부잣집 따님이시라 지금은 모두 있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